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걷기를 추천받곤 합니다. 하지만 매일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좋지 않거나 혹은 단순히 걷기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단 5분 만에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을 소개합니다. 이 운동은 팔과 다리 근력을 강화하고 자세를 개선하며 노화를 늦추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력을 유지하고 몸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몸을 유지하기 위한 간단한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한 공간과 마음가짐만 있으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5분 안에 따라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운동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1. 걷기의 한계를 보완하는 초간단 운동의 필요성. 50대 이후 노화로 인한 근력 감소의 현실. 50대가 되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년 12%씩 근육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걷기 운동은 심폐 건강에는 좋지만 근육량 유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 근육은 노화를 늦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일상생활에서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지고 부상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걷는 것보다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자세를 유지하는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초간단 근력 운동은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 운동은 체력을 기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걷기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이 운동은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을 통해 근력을 강화하고 더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세요.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의 중요성. 걷기는 심폐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모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는 따로 집중적으로 단련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력 강화는 단순히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세 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어 허리 통증이나 목 결림 같은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력을 유지하면 관절의 부담을 줄여 더 오래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세가 나빠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이는 피로감과 스트레스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에는 걷기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초간단 근력 운동은 시간과 노력을 적게 들이면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은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걷기 대신 지금부터 소개할 운동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세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짧고 효과적인 운동의 장점. 집에서 할 수 있는 짧은 운동은 바쁜 일상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은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특별한 장비나 넓은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쉽게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커서 꾸준히 하면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에 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5분씩 투자하면 한 달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더 유연해진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짧은 운동은 꾸준히 실천하기 쉬워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도 딱 맞는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에서 하는 운동은 날씨나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 안정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집에서 시작할 수 있는 초간단 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보세요.
이 운동은 노화 방지와 더불어 삶의 질까지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2. 초간단 팔 운동 근력 강화와 자세 개선. 팔 운동이 노화 방지에 중요한 이유. 팔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빠르게 약화될 수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팔 근육을 유지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더 많은 활동을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 근육은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균형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팔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팔과 어깨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단순히 팔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벽을 이용한 푸시업이나 팔꿈치 굽히기 같은 간단한 동작은 팔 근력을 빠르게 강화해 줍니다. 팔 운동은 동시에 어깨와 목 근육도 단련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팔 근육이 강하면 상체에 안정감이 생기고 이는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화 방지를 위해 팔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팔 근력을 단련하는 간단한 동작을 실천해 보세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팔 근력 강화 동작. 집에서 팔 운동을 시작하는 데는 복잡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벽을 이용한 푸시업입니다. 벽 앞에 서서 손바닥을 벽에 대고 천천히 팔꿈치를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물병을 활용해 가벼운 덤벨 대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병을 양손에 들고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동작은 근력을 키우기에 효과적입니다. 시간을 정해 매일 꾸준히 한다면 팔 근력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동작은 간단하지만 상체 전체를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팔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면 일상에서 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에서 간단한 팔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면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운동 효과를 높이는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자세와 호흡법이 필수적입니다. 팔 운동을 할 때는 허리가 굽거나 어깨가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벽 푸시업을 할 때는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면서 천천히 팔꿈치를 굽히고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가 잘못되면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을 줄 수 있어 운동 효과가 감소합니다. 올바른 자세와 더불어 호흡도 신경 써야 합니다. 팔을 굽히거나 힘을 줄 때는 숨을 들이마시고 팔을 펴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호흡을 제대로 하면 몸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피로가 줄고 운동의 효율이 높아집니다. 특히 팔 운동은 어깨와 상체 근육을 동시에 단련하므로 자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의 자세를 점검하거나 처음에는 천천히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올바른 자세와 호흡으로 운동을 하면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부상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할 때는 자세와 호흡에 한 번 더 신경 써보세요. 3. 초간단 다리 운동. 하체 근력과 균형 유지. 하체 근육이 건강과 노화 방지에 미치는 영향.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하체 근력이 약화되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관절을 지탱하는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 통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체 근육은 혈액순환과 체온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하체 근력을 강화하려면 특정 근육을 겨냥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체 근육이 강하면 일상생활에서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이 많아지면 기초대사량이 증가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체 운동은 단순히 노화를 늦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허리와 상체의 부담도 줄어들어 더 효율적인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체 근육은 노화 방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5분 만에 가능한 다리 근력 강화 운동.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를 뒤에 두고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면 다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습니다. 이 동작은 무릎에 부담을 덜 주면서도 하체를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 특히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또 다른 동작은 런지입니다. 한쪽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무릎을 굽히며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다리 근력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다리 근력을 강화하는 데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동작을 더 천천히 하거나 반복 횟수를 늘려 운동 강도를 높일 수도 있습니다. 다리 근육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므로 짧은 시간이라도 매일 꾸준히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균형 감각을 높이는 간단한 동작.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화되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간단한 동작 중 하나는 한발 서기입니다. 의자를 잡고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유지한 후 다른 발로 바꿔가며 연습하세요. 이 동작은 다리 근육뿐만 아니라 몸 전체의 균형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동작은 스탠딩 리프트입니다. 한 발을 뒤로 들어 올리면서 중심을 잡고 몇 초간 유지했다가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런 균형 동작은 하체 근력을 강화하면서도 몸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균형 감각은 넘어짐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으로 시작해 점차 유지 시간을 늘려가며 연습해 보세요. 균형 동작은 간단하지만 효과가 뛰어나므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균형 감각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4. 운동 루틴의 실천과 유지 비결. 5분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는 팁. 운동을 시작했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5분 운동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팁은 하루에 고정된 시간에 운동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거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면 습관으로 자리 잡기 쉽습니다. 또한 운동 전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몸이 더 준비된 상태에서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캘린더에 기록을 남겨 운동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려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일 5분씩 운동을 실천한 날을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보세요. 꾸준히 실천한 기록은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운동은 시간을 길게 투자하는 것보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5분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계획을 세워보세요.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원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근력과 균형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해보세요. 오늘 소개한 5분 초간단 운동은 짧은 시간이지만 큰 변화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해 더 젊고 건강한 몸을 유지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건강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렬한 도입. 여러분, 혹시 가족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주다가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40%가
가족에게 도움을 주다가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5월부터는 하루 100만 원, 월 3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만으로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거래가 이제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세금 부담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국세청에서 25년 민간 세무사로 27년, 총 52년간 세무 분야에서 일해온 세무사 박정호입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도움을 주려다 많게는 30%까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습니다. 특히 5월부터 강화된 금융거래 감시 시스템으로 인해 현금 거래와 가족 간 돈 이동이 더욱 면밀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큰 금액을 인출하면 어디에 쓸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세무당국의 지침에 따른 은행의 의무사항입니다. 제가 30년간 세무 상담을 하며 본 결과 가족에게 현금으로 자주 도움을 주는 패턴은 약 70%의 확률로 세무조사 대상이 됩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어르신들이 노후에 자녀를 도우려다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게 되는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현금 거래가 세무당국의 주의를 끄는지, 그리고 세금 부담 없이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5분만 투자하시면 불필요한 세금을 피하고 합법적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특히 자녀나 손주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지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 배운 내부 기준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금 제도는 복잡하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오늘 알려드릴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세무조사의 주요 대상이 되는 현금 거래 패턴과 안전한 가족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용적인 정보 전달.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현금 거래 기준과 모니터링 패턴. 첫 번째로 세무당국이 주목하는 현금 거래 기준과 모니터링 패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5월부터 더욱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는 하루 100만 원, 월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대규모 현금을 찾을 때 통장 사본만 제시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은행은 10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거래 목적과 철을 반드시 기록하고 이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 전송됩니다. 국세청 시절 제가 담당했던 특별조사팀에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 의심스러운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초 100만 원씩 인출해서 자녀 계좌로 입금되는 패턴이 발견되면 즉시 추적 대상이 됩니다. 저희 팀은 이런 패턴이 발견되면 연중 현금 인출 내역과 자녀 계좌 입금 내역을 대조해 자금 흐름을 추적했습니다. 한 번은 73세 어르신이 매달 첫째 주 수요일마다 150만 원씩 인출해 다음 날 따님 계좌에 동일 금액이 입금되는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3년간 총 5,400만 원이 이런 방식으로 이동했고 세무조사 결과 증여세를 내지 않아 본세와 가산세를 합쳐 1천만 원 이상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현금 인출과 자녀의 큰 지출, 예를 들어 주택 구매나 결혼 등이 시기적으로 맞물릴 때입니다. 이런 경우 세무조사관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며 소명이 불충분하면 세무조사로 이어집니다. 제 경험상 세무조사의 약 60%는 이런 현금 거래 패턴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2025년 5월부터는 금융기관 간 정보 공유가 더욱 원활해져 여러 은행을 통한 분산 인출도 쉽게 파악됩니다. 과거에는 어은행에서 50만 원, B은행에서 50만 원씩으로 분산해서 인출하면 100만 원 이상 인출로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모든 금융기관 거래가 통합 관리되어 이런 분산 인출도 쉽게 추적됩니다. 현금 인출 시 개인 사용이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자녀에게 전달하는 패턴이 발견되면 세무당국은 추가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가족에게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행위가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에는 더욱 신중하게 계획하고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으로는 가족 간 자금 이전 시 증여 기준과 신고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가족 간 자금 이전 시 증여 기준과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나머지 중제목들도 순차적으로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는 누구나 조심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해서 돈을 주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매년 3천만 원씩 준 경우 총액이 9천만 원이라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돈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또한 조부모가 손주에게 돈을 줄 경우에는 면제 한도가 연 1천만 원으로 훨씬 낮습니다. 이 점도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학비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보내면 1천만 원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또한 이 면제 한도는 10년간 합산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5천만 원이 아니라 10년에 걸쳐 받은 금액을 다 더해서 따진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줬던 돈이라도 최근에 준 돈과 합쳐 계산되니 무심코 넘기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본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넘은 1천만 원에 대해 10%의 세금이면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어 150만 원 이상을 낼 수도 있습니다. 미신고 기간이 2년을 넘기면 가산세율은 최대 40%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 이상이면 약 30%, 30억 원이 넘으면 50%까지 올라갑니다. 즉, 큰 금액일수록 세율이 훨씬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어떤 분은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다가 세금 3천만 원 이상을 내야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가산세였고 나중에야 세무사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에게 주는 돈에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항의하십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가족이라도 증여는 증여입니다. 심지어 계좌 이체도, 수표도, 심지어 현금도 추적 대상이 됩니다. 은행과 금융기관은 이런 정보를 모두 기록하고 분석기관에 넘깁니다. 또한 자녀가 증여받은 돈으로 큰 지출을 할 경우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합니다. 특히 집을 사거나 차를 살 경우 자금 출처 조사에 바로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자녀가 설명하지 못하면 부모에게까지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는 미리 증여 신고를 하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2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 각각이 5천만 원씩 주면 자녀는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하면
동일한 금액을 더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계획적으로 증여를 분산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몰아서 주기보다 2년에 나눠주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예를 들어 12월에 5천만 원, 다음해 1월에 5천만 원을 주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1월과 2월에 나누어 주면 동일한 과세 기간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증여는 금액뿐 아니라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미리 전략을 세우면 세금 부담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원칙은 단순합니다. 기준 금액을 넘기면 신고하고 넘지 않으면 기록을 남기면 됩니다. 현금일수록 기록을 남기기 어렵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져도 한 번만 해보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세금은 모르고 넘기면 벌금이 붙고 알면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는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중제목에서는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구체적인 거래 패턴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 금융거래 패턴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쪼개기 송금입니다. 한 번에 큰 돈을 보내지 않고 몇 번에 나눠서 입금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하루에 300만 원씩 나눠 보내면 들키지 않을 거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시스템은 이런 쪼개기 거래를 더 빠르게 인식합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피하려 한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에서는 부모님이 자녀 결혼 비용을 열흘간 나눠서 보냈습니다. 하루에 500만 원씩 10번 송금했지만 결국 모두 하나의 증여로 판정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 200만 원 넘는 세금을 더 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통장 돌리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배우자에게,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는 순환 형태입니다. 이렇게 돈을 돌리면 추적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 분석 시스템은 가족 간 자금 흐름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통장 돌리기 형태를 고의적 회피로 간주하고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 방식은 세무상 가장 위험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러 계좌를 이용해 복잡하게 돈을 돌릴 경우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금융 자산 증가입니다. 자녀 계좌에 갑자기 큰 금액이 들어왔다면 거의 대부분 의심을 받습니다. 특히 그 시점에 주택계약금, 중도금, 결혼자금 등 큰 지출이 함께 있다면 더욱 확실합니다. 세무조사는 바로 그 시점의 자금 출처를 추적합니다. 부모가 도움을 준 건데 자녀가 설명하지 못하면 문제는 커집니다. 세무서에서는 보통 3년 이내의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4년 전에 준 돈이라도 기록이 남아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현금 전달입니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해 손에 들고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요즘은 100만 원만 인출해도 은행 직원이 어디에 쓰실 거냐고 묻습니다. 은행은 모든 고액 현금 거래를 자동으로 기록합니다. 이 정보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전달되어 분석됩니다. 만약 그 뒤로 자녀 계좌에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면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의 신용카드나 대출 상환 내역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비 명목의 정기 이체입니다. 부모가 자녀나 손주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보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월 70만 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생활비로 간주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이면
세무당국의 해석에 따라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이체하면 더 쉽게 분석됩니다. 제가 경험한 사례 중에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5년간 송금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후 자녀가 집을 사면서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되었고, 결국 과거 송금이 모두 증여로 판정됐습니다. 증여세 본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총 2천만 원을 더 내야 했습니다. 정기 이체라고 해도 금액이 크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가장 좋은 방법은 목적을 명확히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비, 병원비처럼 특정한 지출 목적이 있다면 증빙을 준비하세요. 그렇게 하면 세무당국에 소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액, 빈도, 그리고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명확하고 자연스러워야 조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즉, 한두 번의 송금보다는 일관성 있는 지원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되는 거래는 반드시 기록을 남기세요. 은행 영수증, 계좌 내역, 문자 메시지라도 증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쪼개기 송금, 통장 돌리기, 갑작스러운 자산 증가, 현금 전달, 생활비 정기 이체. 이 5가지 패턴은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돈을 주고받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세무조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가족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금 없이 가족을 도울 수 있는 안전한 방법 5가지. 가족을 돕고 싶지만 세금이 걱정되신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5가지 방법을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는 직접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손주의 학원비나 대학 등록금을 직접 해당 학교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녀나 손주의 계좌에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등록금을 손주에게 주었다가 나중에 증여로 분류되는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직접 납부하면 이는 교육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병원비도 적용됩니다. 자녀가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직접 입금하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 방법은 자녀나 손주의 건강을 지키면서도 세금 걱정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비 지원 시 금액과 빈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통 월 7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세무당국이 생활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매달 70만 원 이내의 송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생활비로 보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사용입니다. 이체 금액이 일정하고 사용 내역이 일상적인 지출일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송금 후 고액의 소비나 예금 증가가 보이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세금 면제 한도 내에서 자연스럽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경험 선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용은 공동 소비로 분류되어 증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지불한 경우 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가족과 영화나 공연을 함께 보고 티켓 값을 내는 것도 안전한 방식입니다. 이러한 경험 중심의 소비는 정서적인 만족도도 높이고 세금 부담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생필품이나 상품권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장을 봐주고 쌀이나 과일, 반찬을 사다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금이 아닌 실물로 제공되는 지원은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접 구매해서 전달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생필품 외에 백화점 상품권이나 문화상품권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고가의 상품권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권은 현금처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공제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자녀에게 10년간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큰 금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주고 싶다면 12월에 5천만 원, 다음해 1월에 5천만 원을 나눠서 주면 됩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자녀에게 증여하면 공제 한도는 2배가 됩니다. 부모 각각이 5천만 원씩 주면 자녀는 총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도를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나눠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택 구입 자금이나 결혼 자금처럼 특정한 목적의 증여는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받으면 유리한 조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며 세무서에서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세무 상담 프로그램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정리하자면 직접 납부, 소액 정기 지원, 경험 선물, 생필품 지원, 공제 한도 활용. 이 5가지 방법은 가족을 도우면서도 세금 걱정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전략입니다. 이제 마지막 중제목으로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팁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세무 안전 수칙과 정리 방법. 세금 문제는 특별한 날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평소 습관처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첫 번째 실천 수칙은 금융 거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얼마를 지원할지, 어떤 방식으로 도울지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지원할 금액과 시기를 달력에 표시해두면 반복된 패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같은 요일이나 날짜에 같은 금액을 계속 이체하면 조사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일부러 불규칙하게 거래 일자를 조정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수칙은 증빙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도 영수증, 문자 메시지, 메모 등 간단한 기록이라도 남기세요. 자녀 계좌로 돈을 보냈다면 송금 이유와 날짜를 간단히 메모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기록이 세무조사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족 지원 내역을 살펴보고 누적된 금액이 면제 한도를 넘었는지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준 생활비가 1년에 1,000만 원이 넘는다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동소비 항목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식, 여행, 문화생활 등 가족이 함께하는 지출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럴 땐 현금보다는 카드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면 더욱 안전합니다. 이런 공동소비는 정서적 유대도 쌓고 세금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손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손으로 쓰는 가계부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가계부에는 금액, 날짜, 수취인, 용도 정도만 간단히 써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만으로도 조사 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합니다. 여섯 번째는 서류 보관입니다. 세금 관련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신고서, 납부 확인서,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납부 확인서 등은 따로 모아두세요. 서류는 색깔별로 봉투에 나눠 넣으면
정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파란색은 자녀 관련, 노란색은 손주, 초록색은 병원비 등으로 나누면 혼동이 줄어듭니다. 7번째는 세금 관련 행사나 상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2월과 9월에는 지역 주민센터나 세무서에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합니다. 이때 상담을 받아두면 1년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8번째는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는 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함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오해나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증여세가 걱정될 만큼의 큰 금액을 주려면 세무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담비가 들더라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선택입니다. 10번째는 꾸준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록, 계획, 점검, 보관 이 4가지를 반복해서 생활화하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처음에는 번거로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세법은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도운 것뿐이라는 말은 법적 해석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평소에 대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자녀 세대가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주에게 학비를 줄 계획이라면 손주 부모에게 미리 상의하고 계획을 맞춰두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세금도 피하고 가족 간 신뢰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신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금 문제는 미리 알고 준비하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 원칙만 알면 누구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한 가지씩 실천해 보세요. 가족을 돕는 따뜻한 마음이 세금 문제로 아프게 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족을 도우면서도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히 내 자식 도와준 것뿐인데 왜 세금을 내야 하냐고 반문하십니다. 하지만 세법은 의도보다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 기준을 알면 억울할 일도 불안할 일도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과 일상 실천 수칙을 기억하시면 걱정 없이 가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 거래는 되도록 피하고 직접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매달 지원하는 금액은 소액으로 나누어 보내되 일정하지 않게 조절하세요. 셋째, 가족과 함께 쓰는 공동 소비는 부담 없이 활용하시고 기록만 잘 남기시면 됩니다. 넷째, 증여 공제 한도를 충분히 활용해 계획적으로 지원하면 세금 없이도 큰 금액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계부 작성과 서류 보관 습관만 잘 들어도 대부분의 세무조사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소소한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내용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손주 학비를 직접 납부하는 것, 월 70만 원 이하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 이런 작은 실천이 쌓여 큰 세금 위험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절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큰 금액을 도와주기보다는 천천히 계획하고 가족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상황인지 걱정이 되는 상황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세요. 지금 한 번의 상담이 앞으로의 불필요한 세금 수십, 수백만 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많은 분들께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세를 줄이는 실전 전략, 특히 집 한 채만 물려줘도 세금이 나오는 현실에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상속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꼭 시청해 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족을 돕는 방법, 안전하게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따뜻한 마음으로 현명하게 노후를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이 있어야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자식들도 도와줄 수 있다고요. 물론 돈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보다 더 소중하다고 느끼는 게 있어요. 돈이 많아도 그게 없으면 무의미하고 허무하다고들 하시거든요. 실제로 은퇴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이건 다시 못 챙긴다고요. 그게 뭘까요? 바로 나이 들수록 진짜로 우리 삶을 지켜주는 자산들입니다. 오늘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6가지 자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할지 분명해지실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면 다른 건 다 소용이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몸이 안 따라주면 못하잖아요. 여행도 가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지만 몸이 아프면 다 미뤄지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작은 병 하나도 일상이 크게 흔들립니다. 결국 병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시간과 돈도 같이 빠져나가요. 그러다 보면 하고 싶던 일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건강이야말로 진짜 자유를 주는 자산이에요. 건강이 있어야 가족과의 시간도 혼자만의 여유도 누릴 수 있어요. 아프면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걸 중장년분들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자산입니다. 건강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특히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달라집니다. 기름지고 짠 음식 줄이고 채소랑 과일을 늘리면 몸이 훨씬 가벼워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만 지켜도 소화가 한결 좋아져요. 운동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매일 30분 걷기만 해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나 스트레칭 같은 작은 습관도 큰 변화를 만들어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중요해요. 자고 일어난 뒤 한 잔, 외출 전 한 잔, 이게 습관되면 몸이 훨씬 좋아집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변화가 건강이라는 큰 자산을 지켜줍니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미리 운동하고 관리하면 그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병원 한 번 갈 때 드는 돈으로 좋은 운동화 하나 살 수 있거든요. 걷기 운동만 꾸준히 해도 혈압, 혈당이 안정된다는 말 많습니다. 운동을 습관으로 들이면 면역력도 높아져요. 감기도 덜 걸리고 관절도 더 튼튼해집니다. 약보다 운동이 낫다는 말, 이제는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친구랑 같이 걷기 시작하면 더 오래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대화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일석이조입니다. 병원 다니는 시간 줄이고 걷는 시간 늘리면 인생이 더 가벼워져요. 나이가 들수록 진짜 친구 한 명이 큰 힘이 됩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친구가 참 소중하죠. 젊을 땐 일하느라 바빠서 사람 챙기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큰 위로예요. 어디 아플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요. 돈보다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자산입니다. 모임에서 만나거나 동네 산책하면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인연이 있어요. 친구랑 나눈 소소한 대화가 우울함도 날려줍니다. 마음이 허전할 때 돈보다 친구 한 명의 전화가 더 힘이 돼요. 그래서 친구는 나이 들어서 얻는 최고의 보물이에요. 가족은 오랜 시간 함께한 든든한 존재예요.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말이 잘 안 통하던 시기도 있지만 결국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돼요. 자식과의 관계도 돈보다 대화가 먼저예요. 자주 연락하고 안부 한마디 나누는 게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감정이 쌓이기 전에 먼저 다가가는 용기도 필요해요. 싸우기보다 이해하려고 하면 분위기가 달라져요. 가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서로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인연이 없을 거란 생각은 오해예요. 지금도 다양한 사람을 만날 기회는 늘 있어요. 취미 모임이나 자원봉사, 동호회 등을 찾아보면 새로운 만남이 열립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할 수 있지만 조금만 열면 금방 익숙해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끼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외롭다면 한번 나가보세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생각도 젊어지고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좋은 자극이 돼요. 관계는 나이보다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흘러가면 다시 못 돌려요. 돈은 잃어도 벌 수 있지만 시간은 한 번 지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젊을 땐 몰랐지만 나이 들수록 그걸 더 절실히 느끼게 돼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하루가 나에게 온 기회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가장 큰 낭비라는 말도 있죠. 괜히 늦잠 자고 무의미하게 보내면 마음이 허전해져요. 반대로 하루에 할 일 정리해서 보내면 뿌듯함이 남아요. 시간은 자산이고 그걸 잘 쓰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를 더 소중하게 써야 해요. 지금부터 남은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의미 없이 보내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리든 책을 읽든 내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삶의 만족도는 얼마나 오래 살았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시간이 짧다고 느껴질수록 더 밀도 있게 보내야 해요. 누군가는 남은 인생을 여행으로, 누군가는 봉사로 채우기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찾고 거기에 집중하면 시간도 더 소중해집니다. 막연한 하루가 아니라 목표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해보세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나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시간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써보는 게 필요해요. 아무 생각 없이 TV만 보며 하루 보내는 거, 처음엔 편하지만 계속되면 공허해요. 내가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시간이 쌓여 인생이 되는 거니까요. 시간을 허투루 쓰면 결국 후회로 남아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맡기면 어느새 몇 년이 훅 지나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계획이 필요해요. 오늘 하루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하루를 의미 있게 쓰면 기분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겨요. 시간은 돈보다 더 귀하다는 걸 항상 잊지 마세요. 공부는 학교 다닐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배우는 걸 멈출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걸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인터넷으로 강의 듣기도 쉽고 동네 문화센터나 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어릴 땐 억지로 하던 공부지만 지금은 즐기면서 할 수 있어요. 새로운 걸 배울 때마다 뇌가 활발해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작게는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크게는 외국어나 악기까지 배울 수 있어요. 나이 때문에 머리가 굳는 게 아니라 안 써서 굳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사람은 눈빛부터 달라요. 배움은 뇌를 젊게, 마음을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걸 알게 될 때 느끼는 기쁨은 정말 특별해요. 내가 몰랐던 걸 스스로 알아가는 과정은 스스로를 대견하게 느끼게 해요. 배움은 단지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일입니다. 예전엔 몰랐던 역사, 음악, 미술 같은 주제들도 흥미롭고 재미있어요. 배우다 보면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배우면 더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아요. 그 자체로도 뇌에 자극이 되거든요. 배우는 과정은 느려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배움을 통해 내가 생각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배움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자산이에요. 세상과 멀어졌다고 느껴질 땐 배움이 가장 좋은 연결고리가 돼요. 뉴스나 기술 이야기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한 걸음씩 배워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앱 하나 익히면 자녀들과 대화가 더 쉬워져요. 인터넷 뱅킹이나 메신저도 배우면 생활이 훨씬 편해집니다. 시대가 바뀌는 걸 따라가는 느낌도 들고 자존감도 높아져요.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과의 다리가 되어줘요. 고립감이나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힘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거죠. 배운 걸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배움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와 연결되는 자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더 간절해집니다. 젊을 땐 경쟁도 많고 조급함도 있었지만 이제는 다르죠. 불안한 마음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쳐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잠이 안 오는 날, 마음이 원인인 경우도 많아요. 평온한 마음은 나이 들수록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여유 있게 생각하고 한 템포 느리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명상이나 기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극적인 뉴스나 부정적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해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주변도 평화로워집니다. 감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순간의 짜증이나 분노가 관계를 망치기도 하잖아요. 감정을 참고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도 좋아요. 감정이 지나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조절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먼저 다독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화가 날 땐 천천히 숨 쉬고 잠깐 자리를 피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마음을 잘 돌보면 주변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져요. 감정을 지혜롭게 다루는 건 나이 들수록 꼭 필요한 자산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말투도 거칠어지고 표정도 딱딱해져요.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도 피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면 말도 부드럽고 얼굴에도 여유가 생겨요. 그게 바로 좋은 관계를 만드는 시작이에요. 중장년 이후에는 친구든 가족이든 평화로운 관계가 큰 자산입니다. 갈등을 만들기보다 갈등을 풀 줄 아는 사람이 존중받아요.
그런 평온한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관계는 결국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 인간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평온한 마음은 정신적인 안정뿐 아니라 관계까지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점점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져요.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의 시작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해요. 외모나 재산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책하는 말은 최대한 줄이는 게 좋아요. 실수했더라도 스스로를 다독일 줄 알아야 해요. 나를 아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스스로를 아끼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더 밝고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거나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살아온 시간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 자체로 충분히 당당한 자산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지혜와 인내는 젊은 사람에게 없는 강점이에요. 실수도 실패도 다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죠. 나이에 위축되기보단 그 나이만의 멋을 표현해 보세요. 말투나 태도에서 자신감이 느껴지면 보는 사람도 편안해져요. 내 나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그 당당함이 결국 자존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자존감이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입니다. 자식이 잘된 친구를 보면 괜히 초라해지기도 하죠. 하지만 비교는 끝이 없고 결국 자신만 힘들어져요.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속도가 있고 방향도 다릅니다. 내 삶이 어떤지보다 내가 만족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남과 비교하기보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게 더 건강합니다. 하루라도 더 웃고 덜 걱정했다면 그게 성장입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그 여유는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태도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6가지 자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건강, 인간관계, 시간, 배움, 평온한 마음, 자존감. 이 6가지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산이에요. 돈이 많아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시간이 있어도 외롭다면 허전함만 더해지죠. 결국 진짜 자산은 내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하나씩 챙겨가야 합니다. 걷기부터 시작해도 좋고, 오랜 친구에게 연락해도 좋고, 책 한 권을 읽거나 감정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봐도 좋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부터 행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가장 소중하게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이미 잘 실천하고 계신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건강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